포트폴리오 안에 단기적으로 1년짜리 이런 2년짜리 포트폴리오 안에는 리츠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넣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조금 더 장기적인 자산을 볼 때는 꼭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건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인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시대였었어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여러분이 확 와닿으실 건데 첫 번째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늙어가고 있어요. 중국도 노령화 시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해왔는데 중국도 그거 하다가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확 출산율이 낮아져 버려서 지금 조절을 못해서 난리거든요. 그럴 정도로 전 세계가 늙어가는데 베이비 부모라든지 이런 세대들이 지금 이제 고령화돼 가는데 고령화되면 특성이 뭐냐? 자기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 인색해집니다. 점점. 소비에 대해서 인색해지면 물건값은 오를 수가 없죠. 저성장과도 연결돼요. 이런 고령화 추세는. 그래서 인구 구조가 디플레이션 시대를 가져왔어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큰 요인인데 뭐냐면 세계화라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서로 교육을 하면 단가는 떨어져요. 중국에서 만들어 오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든 것보다 싸게 들여올 수 있거든요. 이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막아왔던 네. 거죠. 또 하나는 기술의 시대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구글, 또 혹은 아마존 이런 데들이 플랫폼을 넓히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정말 좋은 기술을 무료로 풀었던 거죠. 안드로이드 막 그냥 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운영 체계를 그냥 무료로 깔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구글이 우리 회사들은 쓰고 있는 구글 기본 무료 서비스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돈으로 따지면은 10불, 20불씩 낼 건데 무료로 제공됐었거든요. 이거 자체가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을 안 가져왔고, 이 플랫폼화 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걸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 들어가면. 그쵸? 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랑 경쟁하려면 나도 낮게 넣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시대가 왔는데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는 이게 다 붕괴될 거냐. 이 추세가 바뀔 거라고 보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1년이든 2년이든 뒤에는 다시 디플레이션 시대가 옵니다. 그죠? 네. 그럼 디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은 어떤 거를 따라오게 되냐면 기술의 시대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플레이션 시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게 되면 같이 따라오는 게 저성장이기도 하지만 저금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저성장 이 국면에서는 기술주만이 돌파구가 되죠. 네. 원래 세계화 시대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국가 간의 교역으로 GDP가 성장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WTO나 이런 세계 무역에 합류함으로 해서 중국에서 생산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믿을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얘 거를 납품받으면서 기업들이 이익을 내게 된 거니까 그때는 뭐만 잘하면 됐냐면 중국에다 공장을 넣으면 원가를 20% 하락시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원가를 20% 하락시킨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이익을 20% 올릴 수 있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의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돌파구 나라, 다국적 기업으로서 좀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갖지 뭔가 새로운 기술 하나 만들려면은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세계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 줄어들게 되고요. 하지만 세계화 끝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 지역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가 절감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다국적격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힘들더라도 기술을 개발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네. 장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기술에 더 많은 투자, 그게 무형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대부분 무형자산 쪽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특색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 시대나 저금리 저성장의 시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술의 시대와 맞닿아 있는 거다 보니까 세계화의 반대 흐름이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시대에 단기적으로는 가치주를 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만 2년, 3년만 봐도 네. 같은 값이면 기술주가 쌓여져 있다면 그게 더 기회라고 봐야겠죠. 기술주의 시대가
시대니까. 계속 될 거니까. 그러면 좀 한국 분들이 미국 주식에서 좀 많이 샀던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랑 엔비디아 이런 거 좀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진짜 한 50%씩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게 또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 그걸 볼 때는 사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해자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타겟 광고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스냅이랑 이런 막 와장창 내려앉고 맞아요. 있는데 이것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애플의 정보 동의 이렇게 정보 보호 관련된 그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고됐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성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오늘 스냅을 보면서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사실 지금 넷플릭스가 굉장히 큰 화두를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플랫폼 맥컬프 법칙이라고 네트워크 법칙. 그래서 그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는 공통의 어떤 수익성 원칙이 있는데 한 명이 늘어나지만 수익성은 한 배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20배가 늘어난다고도 보고 네트워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한 명을 늘려놓으면은 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값만큼의 수익이 늘어나니까 한 명을 늘리는데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훨씬 더 남는 장사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비즈니스의 그 성장성은 뭘로 체크할 수 있었냐면 늘어나는 사람 숫자. 네트워크 숫자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 그걸로 무조건 가격을 쳐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 플랫폼 법칙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였어요. 그런 비즈니스를 가진 대표적인 기업이 넷플릭스인데 이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일시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한 거라면 회복되는 게 분명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경쟁자가 많아져서라면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라면 쉽게 이 점유율을 회복하고 사람 늘리는 게 쉽게 안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른 몇 개의 플랫폼들은 막 300만씩 늘었거든요. 넷플릭스만 줄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경쟁에서 이렇게 좀 감소하는 이 부분은 지속될 수도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전에 플랫폼 산업에 있어서 가입자 수를 보고도 그 회사의 미래 수익까지 쳐서 주가를 정당화 보던 그 방법은 없애야 되죠, 이제는. 그죠? 만약 넷플릭스라는 컨텐츠 산업이라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과거처럼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 말씀하신 거를 기술주들을 그냥 많이 빠졌다. 단순하게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니고 그 비즈니스를 조금 더 자세히 따져봐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넷플릭스 같은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을 찾을 때까지는 쉽게 투자하기가 어렵다. 근데 답이란 건 지금까지 제가 보아왔던 많은 투자의 역사에서 보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이 플랫폼 기술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들이 야성을 쌓았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에 의한 수익 구조를 새로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넷플릭스는 그런 류의 빅텍의 쪽에서는 제일 단일화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마존만 해도 사실 아마존이 너무너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다양한 사업 구조를 미리미리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 나누다 애플 얘기도 드렸지만은 애플도 사실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있다가 지금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탁 등장하거든요. 저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XR이라 그래서 AR 관련된 그 기술이 이제 곧 데뷔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 AR을 하기 위해서 이미 3년 전에 아이폰 안에다 AR 표준 기술을 넣어놨으니까 렌즈를 넣어놓고 비싸지만 넣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벌써 걔네들은 차곡차곡 다른 사업 부분에 신사업을 준비해서 이제 오픈하는 그런 걸 해가고 있는 반면에 아마존은 더하죠. 4년 전에 필팩이라는 헬스케어 기업을 사들여가지고 이제 미국은 의료비가 높은 게 제일 문제니까 처방하면 배달까지 해주는 그 회사에다가 원격 의료까지 얹었거든요. 거기다 알렉사를 성공시켜가지고 알렉사를 사용한 원격 의료. 알렉사에다 카메라를 달으면은 인공지능 비서인데 카메라로 환자를 비치니까 원격 의료가 다 되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사용해요, 알렉사를. 근데 업데이트 이런 문제가 하여튼 보안 문제가 많을 정도로.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아마존의 포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각화된 사업을 가질 수 있는 빅텍의 구조라면 지금 낮은 가격에 너무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고 이들은 이미 준비해온 새로운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는 그런 면에서는 좀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빅텍은 빅텍이라고 불렸지만은 뭐 현금도 많고 다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업 자체가 그 컨텐츠 산업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돌파구를 찾아서 증명하기 전까지는 가치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와, 그 이제 빅텍 안에서도 되게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와, 그런 시대가 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벳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하지만 거기는 치명타가 있었으니까 지금 사실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 타겟 광고는 사실 알파벳 관련해서 이제 가장 치명적인 그런 부분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파벳은 사실은 인앱 결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쓰는 모든 그런 그 안드로이드에 진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를 강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막 이슈 나오고 막 소송 걸리고 했지만은 이제 6월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지금 알파벳이죠. 구글이 선언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구조적으로 뭐 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앱스토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켓에 들어가려면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들은 말 그대로 전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고의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요번에 실망은 유튜브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지만 알파벳은 구글은 그걸 타개할 수 있는 구조를 또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이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게 단일하고 그게 아주 치명적인 부분에 있는 거라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겟 광고 그다음에 그 가입자 위주의 구독 경제 이런 것들은 아직 그거를 타개할 만한 기술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가치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현재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 기업이 뭐 망했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싸졌기 때문에 살 때 뭘 먼저 살 거냐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조건을 좀 먼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빅텍 말고 좀 이렇게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 보면서 그 크리스퍼 카스9 같은 유전자 이런 기술들은 아직 막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중소형주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캐시우드의 투자 방법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렇죠. 5년을 무조건 보고 있고요. 5년 캐시우드 요즘에 욕을 많이 먹고 약간 좀 제가 있었던 증권사의 자산운용사 계열사의 대표님이 제가 이제 한때 이제 그 기자 관리도 했고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운영사 대표였는데 제가 회사 그만두고 막 그럴 때 연 2년 언론에 나와서 사과하셨어요. 운영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뭐 그럴 정도로 이게 극단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너무너무 정서가 안 좋으니까 막 그 다음에 3조 막 뛰고 막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캐시우드도 뭐 기행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지만 엄청 그런 거에 시달릴 겁니다. 뭐 사과하라는 등 뭐 여러 가지부터 해가지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5년을 봐요. 네, 5년을 봅니다. 연 15% 해가지고 2배를 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얼라이언스 번틴에 있을 때부터 제가 지켜보던 사람인데 지금 2번에 걸쳐서 이런 위기 속에 자기를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투자를 따를 수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유전자 기술 아크G에서 주로 투자하거든요. 제네릭 그 진에서 온 거라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그 원칙대로 하는 거는 저도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주를 투자할 때 훨씬 이제 유망하거나 혹은 저희가 어떤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기술주를 투자할 때는 좀 아예 나눠서 듀레이션이 짧은 걸 투자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긴 걸 투자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처럼 이제 그 안에 산업들을 좀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주 좀 더 많이 가까워진 걸 느끼는 산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로 보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유전체 관련된 기술들은 기술의 융합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가까이 온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분할 매수나 이런 것들도 좀 가까이 보고는 있지만 가장 권장하는 거는 아크에서 투자하듯이 5년을 잡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 한 번에 사는 것들이 사실 기술주 투자에 특히 이제 어떤 미래 기술주들 그다음에 나름대로 진짜 기대 수익률이 많이 높아야 되거든요. 아크가 얼마를 보냐면 연 15% 5년 동안 2배를 봅니다. 그런 정도 기대 수익률을 가지려고 해도 5년을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사람들 저는 이제 뭐 90년대 뒤부터 이쪽 일에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셀트리온 그런 스토리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형적으로 바이오 주식을 투자할 때 실패하는 많은 보편적인 이유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이유들을 대부분 갖고 계세요. 이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자기 정보력을 잘 적나라하게 모르세요. 내가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게 되면 이미 그 기업은 사실 팔부구부 오른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네. 그거를 다시 갱신하고 또 다른 기술이나 또 다른 성장을 하게 되면 또다시 이 9부 10부가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번 이 이벤트에 있어서는 8, 9부가 돼야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샀더니 얼마가 올랐대더라, 무슨 부자가 됐대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진입을 하실 때 이미 자신이 너무나 충분히 아주 많이 오른 상태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소식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 중에 잘 된 데들이 투자 결과는 좋았을 수 있는, 지금 셀트리온은 시달리고 있지만은 이전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어요. 근데 많은 스토리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손해를 본 이유가 뭐냐면 진입 시점이 틀려요. 너무 이제 뉴스에 의해서 투자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방법이 틀렸는데 뭐냐면 확신이 드니까 드는 만큼 대출을 땡겨오는 거죠.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지금 1,000만 원어치 사가지고 20% 오른다 그러면 200만 원 아니겠습니까? 200만 원 20%나 수익이 났는데도 200만 원으로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많은 일을 못 합니다. 그렇죠. 인생을 바꿔줄 돈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1,000만 원으로 할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1억을 투자하면 2천만 원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금에 좀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 당시로는. 그렇게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올 때 금리가 올라.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셀트리온은 박살이 났는데 내가 내는 이자는 15배씩 막 늘어나는 거죠. 원투펀치를 다 맞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식 손절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자 메꾸는 걸로 다 무슨 가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만 남긴 거죠. 근데 바이오 투자가 이런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요 사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미래에 좀 더 유망한 기술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미숙하구나.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매달 사면 됩니다. 부담 안 되게. 그냥 내가 매달 받는 월급에서 딱 떼어가지고 얼만큼을 20만 원, 30만 원을. 근데 그거 왜 안 하냐? 확신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이게 무의미한 지수로 보이고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올라갔을 때는 1억을 대출을 받을 만큼 확신이 생기는데 이게 내려가 버리면은 매달 그 넣는 게 무의미해져요. 왜냐하면 주가는 뉴스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또 뉴스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적금식으로 투자하는 걸 못 하는데 이렇게 3년 뒤, 5년 뒤 이익이 발생하는 기술주를 투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도 그 주기를 그만큼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탈 없어요, 진짜. 그리고 진짜 대박 수익 납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더 싸게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틀리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아요. 거의 맞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주가는 갔는데 나는 한 주도 들고 있지 않거나 상처만 남아 있거나 이런 경우가 저는 100명이면 99명.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기술의 매력이 이 사람들을 과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매력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력적인 게 자기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정서죠, 일종의.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매력적이고 확 끌릴수록 상당히 내가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을 선택할 때 그런 거에 의해서 선택한 경험밖에 잘 없으시니까 안 하시다가 어느 거 한번 사보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실 실패 많이 하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한 법칙만 지킬 수 있으면 매월 산다. 좀 장기로 한다. 요것만 지킬 수 있으면 진짜로 상당히 알찬 그리고 실패가 훨씬 없는 그리고 진짜 수익률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만약에 조금 더 그런 기술 아주 어떤 그런 장기 관련된 수익성을 가진 그런 기술이라면 적금으로만 투자한다라는 원칙을 가지시는 게 적금 사실 조금 쉽습니다. 다만 이게 ETF 같은 걸 사거나 주식을 살 때 요 매달 사는 서비스 증권사가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수수료 얼마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서비스가 없으니까 자기가 맨날 사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것도 재미고 그렇게 매달 그냥 어떤 분은 보너스 받으면 애들한테 주식 사주고 돈 생기면 애들한테 얼마 전에 그 아나운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이날 선물로 뭘 몇 주 사줬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걔 이름으로 계좌 만들고 거기에 주식을 넣어주는 건데 10년에 그 비과세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도 증권회사 있을 때 많이 그걸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정하고 그 종목의 미래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 정기적으로 하고 저 사람 참 속 편한 소리 한다 이러실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조금 더 듀레이션이 짧은 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경쟁이 이제 레드오션으로 들어간 기술이 아닌 거 그다음에 이제 대중화율 10%에 들어간 기술 요런 게 우리가 좀 지금 사도 되는 기술이고요. 거꾸로 지금 대중화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은 확실한 어떤 세상을 바꿔놓을 기술들이 있어요. 혁신 기술들이. 왜냐하면 원천 기술 같은 것들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중심 기술이죠. 예를 들어 진 에디팅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죠? 희귀병도 있고 특히 암에 굉장히 이 안에 뭐 인비보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남의 세포를 갖다가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개입되면 단가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넓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혁신 기술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기술에 투자할 때는 아크의 기준을 따라서 5년 정도 예, 그리고 매월 하면 제일 좋고 매월이 안 되면은 일정 주기로 뭐 왜냐하면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만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많이 떨어지면 사겠다. 이거는 절대 어렵습니다. 머리 터져요. 어떻게 많이 떨어진 건지 알 수도 없고 예, 그거 생각하다 딴 걸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계적인 거 주기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 사는 게 이게 좀 우리가 사는데 다른 삶을 갖는데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또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한 30% 나스닥 기준으로 떨어졌는데 진입 시점으로 나쁘지 않다. 네.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네. 적립하면서 가는 시기적으로는 네. 나쁘지 않은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사안 자체가 좀 그래요. 불확실성의 두 개.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전쟁 요인,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요인이라는 건 투자 역사상 이런 식의 불확실성, 이런 식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누구도 이 어떤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하는 건 이 주제만 보면 우스운 얘기예요. 더 악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기업의 이익을 갖고 따지는 사람이라면 이론적인 바닥은 어느 정도 계산이 된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내는 그런 거를 4개의 사업 부문이 있는데 4개의 사업 부문을 다 최악으로 예상해서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지금 얼마, 뭐 카카오 얼마 이게 나오거든요. 그 하단에 다 가 있어요. 가장 최악을 예상한 그 하단들에 가 있거든요. 그런 거 첫 번째 나오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악화되더라도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위험한 요인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전쟁에서만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러시아가 매일 내놓는 양이 전 세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유럽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유가를 움직이지만 미국이 지금 뭘 추진하고 있냐면 베네수엘라를 달래가지고 현재는 매장량 전 세계 1위가 베네수엘라예요. 다만 기술이 이런 걸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없으니까 당장 드러나진 않지만 잠재력이 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당장 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 3국. 얘네들은 그냥 바로 들릴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빈살만 쫓아가고 바이든이 가서 무릎은 안 꿇겠지만 예, 뭔가 하지 않던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셰일 오일도 지금 유가가 왜 이렇게 높으냐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죠. 사실은 유가가 150불 갔을 때보다도 원유가가 미국의 지금 실제 휘발유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때보다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왜? 전에 한번 150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150불 아니잖아요. 근데도 지금 일반적으로 미국 거기 보면 4불대, 5불대 막 나오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인데 왜 그런가 조사해봤더니 셰일 업체들이 늘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행정명령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가지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고 때를 말할 수 없지만 어디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에너지 인플레이션처럼 이렇게 대책이 마련되는 시간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시간이 되고 나면 예의 불확실성 자체도 이제 감안하고도 주가를 계산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죠. 전쟁이 멈추지 않더라도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때가 지금 시간이 가고 그래서 하반기는 저희가 그래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역산을 해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월가에서 반 정도는 바닥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반 정도는 한 단계 더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거죠.